오늘 제가 처음 밝힌 뭐 저한테 경기도지사 패배 책임을 물으셨어요. 아, 그랬어요. 저한테 직접. 예. 아니 무슨 뭘 했다고 독대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독대했을 때. 이번에 저희 경기도지사 저가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대통령께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지방선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으로 당대표에게.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경기도지사 후보 내가 냈습니까라고 말하고 싶은 게 굴뚝이었죠. 전형적인 간신배들이 주변에 둘러싼 겁니다. 그때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김은혜 후보가 자신 있으면 반박해 보십시오. 김은혜 후보가 그때 후보가 되고 나가지고요. 제가 첫날부터 그 경기도의 부천역, 뭐 소사역 이런 데 다 해가지고 승하 차량 데이터까지 조사해가지고 같이 첫날부터 아침 인사를 갑니다. 지하철 출근 인사를. 근데 첫날 하고 나가지고 윤핵관 쪽에서 그리고 깡통이래 강경보수 쪽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이준석이랑 다니지 마라. 김은혜 후보한테.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보면 어린이날이 다가있으니까 KT 위즈 경기에도 같이 가가지고 우리 유세하기로 했고 유세 일정을 쫙 잡아놨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요, 그때 지하철 인사 한 번 하고 나서 김은혜 후보 쪽에서 저와 일정을 다 취소해버립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경기도로 유세를 선거 한 5일 남겨두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랑 일정을 다 취소해버리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왜 갑니까?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문을 열었습니다. 내년 총선 앞두 국민의힘에서는 윤핵관 해체설이 돌고 민주당 비명계 의원 4명은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을 비판하면서 원칙과 상식 모임을 출범했습니다. 정치 곳곳에서 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전략을 둘러싼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럴수록 또 이준석 신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누죠. 안녕하세요. 자, 하루에 1%씩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씀하셨는데 어제까지 60%, 오늘 61%입니까? 예, 그쯤 되고요. 어쩌다 가끔가다 이철규 의원 얼굴을 보면 하루에 2% 뛰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철규 의원 뉴스가 없어가지고 제가 셈해 보니까 12월 24일이던데 크리스마스 이브를 디데이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뭐 딱히 그런 건 아닙니다. 대충 그 언저리라고 보시면 되죠. 그 언저리로. 예. 그렇군요. 만약에 신당 창당하면 국민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신당이 되는 겁니까? 아마 그때 입장을 밝히고 이제 그때 왜 신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한 달 전으로만 되돌아가 보십시오. 뭐 이준석이 명분이 없어 신당을 못 할 거다. 지지율이 뭐 3% 나올 거다. 나가면 우리 지지율 오른다. 뭐 이런 거 다 예측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서 또 입싹 싣고 방송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글쎄요, 신당이라는 거는 제가 돛을 올리고 바람 타고 또 파도 타는 거지. 결국 민심이 그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지. 제 개인이 뭐 뛰어나가지고 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우리 예언 얘기하니까 그 얘기도 해봐야죠. 그럼 김기현 대표 2주 안에 문 닫을 것이다. 예언 틀렸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인데 지금 억지로 생명연장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그때 강서보궐 이후에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이에 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습니까? 메가 서울인인 거 제가 메가 삽질이라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버티니까 저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CPR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심폐소생술? 제 생각에는 그냥 셀프로 어떻게든 생명연장 약 같은 거 먹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아니 혁신이 자기가 출범시키고 자기가 혁신이한테 두들겨 맞고 이런 거 왜 합니까? 근데 저는 좀 묻고 싶은 게 진짜 이 전 대표가 정말 신당을 창당하고 싶은가? 왜냐하면은 구체적으로 당에다가 뭘 요구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 요구가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왜 그럼 60%가 아니라 100%다라고 잘라 말하지 못하는지 그게 좀 이상해요. 제가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재밌는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 다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다르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본인은 이제 이혼을 경험하신 분은 이걸 정확히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안에서 이 감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1%씩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러나 싶은데 이미 마음은 한단 정해졌고 그런데 혹시라도 그 이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에 대한 막연한 미련 때문에 시간을 두는. 실제로 그래서 제도상으로도 보면 숙려제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숙려 기간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그러니까 시간 변수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시간 내로 뭐 기다릴 만한 변화가 없으면 무조건 저는 신당 간다. 이 정도 스탠스입니다. 대표님 이혼 얘기하시니까 전 결혼도 못 해봤어요. 저는 제가 말하면서도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님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껴들어온 것이 문제인 거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관계를 잘 정리하면 이 결혼이 유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비유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제가 뺑소니 당했다. 그리고 반란군이 쳐들어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사실 제 입장에서는 1년 6개월 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달아 승리하던 그것도 지방선거 압도적으로 승리하던 당이 이렇게 됐으면은 왜 그런지라도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은 이준석 제명하면 혁신이 된다 이런 소리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집단으로 정신이 나갔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예. 대통령의 변화하면이라고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대통령 사과인지 사과인지 뭔지. 그거는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해 정말 전형적인 부부싸움 멘트라고 하더라고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예. 미안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는 거지 이제 보니까. 아니 미안해.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신당을 뭘 차리지 잘못했는데. 않고 예. 국민의힘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 적어도 어떤 구체적인 이런 변화, 그러니까 막연하게 대통령이 변한다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좀 안 보여서. 진 교수님은 부부싸움도 안 해보신 것 같아. 우리는 안 써. 그러니까 이게 제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예. 한 1년 반 동안 이 사람들이 해온 행동을 다 봤는데 예. 굳이 따지면 학교 폭력, 뭐 가정 폭력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구질구질하게 뭐 옆구리 찔러가지고 이거 하면 이거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아하.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뭐 거기다 추가적인 제 입장에서는 2차 가해라고 할 만한 게 뭐 사면해준다, 뭐 품어야 된다 이런 건 제가 계란입니까? 뭘 품어요? 그러니까 예. 계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게 사실은. 진짜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이게 굳이 아까 제가 학교 폭력, 가정 폭력에 비유했지만은 예.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접근하는 방식으로 다 풀 수 있을 것 같으면요. 연예인 중에 데뷔하고 난 다음에 뜬 다음에 학교 폭력 문제인 된 사람 중에 못 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서 억지로 미안하다고 그러고 만나자 그러고 예? 쫓아가가지고 스토킹하고 이런 거 이렇게 될 것 같으면요. 학폭 정말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이준석 쫓아다니지 말고 이준석이 신당하는 걸 막고 싶으면 이준석이 신당할 명분을 없애버려라. 만약 내일부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이제 뭐 바꾸셔가지고 막 갑자기 홍범도 흉상 이전 철회하고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억울한 일 풀어주고 예. 거기에 더해서 뭐 앞으로는 이념 같은 거 안 내세우겠다. 그리고 이태원 유가족들 다 와가지고 용산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정말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준석이 마음이 풀리고 말고와 관계없이요. 예. 신당 명분이 없어요. 국민 여론이 또 반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계속 되게 미시적인 접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존엄한테 사과한 것처럼 대중적으로 보여가지고 제가 억지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만들어 볼까 아하. 이런 거,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지금 맨날 언론 뭐 보수 언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저는 정치하면서 12년 동안 달고 다녔던 뭐 싸가지론 이런 걸 어떻게 해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전술 전략 가지고 예전에도 보면은 그 강서 보궐선거에서 민심의 파도가 올라오는데 무슨 뭐 화곡을 마곡으로 이런 거 해가지고 덮을 수 있다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지금 굉장히 저는 아니란 상황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민심의 파도를 이미 한번 맞아본 사람들이 예. 지금도 보면 메가 서울이니 무슨 뭐 공매도를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준석을 뭐 품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 예. 아니면 지금 갑자기 뭐 주호영 의원을 불출마시키면은 갑자기 뭐 우리가 혁신 이미지 갖지 않을까. 지금 여기 목동 밖에 나가가지고 주호영을 아십니까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아는 분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그분의 거취가 무슨 대단한 혁신이라는 거며 그럼 주호영 의원이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실정이 있어가지고. 장제원 의원은요? 그분은 여기 밖에 나가면 10분 중에 2명 아시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뭐 장제원 의원이 잘못되길 바라는 거겠어요? 윤석열 정부가 바뀌길 바라는 거겠어요? 저는 솔직히 진단이 너무 잘못됐다. 그리고 환자는 어디인지 확실히 해야 된다 이제. 이번에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이제 금태섭 위원장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두 사람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우리 이 전 대표께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뉘앙스가. 저는 뭐 금태섭 의원이랑 이제 처음 만나본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진지한 대화를 해본 건 처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김태섭 의원의 우선 외부에서 형성된 이미지와 그리고 제가 만나면서 알게 된 부분에 뭐 차이점을 좀 찾게 되겠죠. 그런데 금태섭 의원에게 제가 기대하는 게 있다면은 여러 가지 사회 논쟁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급장 떼고 그리고 또
뭐지 말하자면은 잡다한 그런 조건들 떼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전 그것만 봅니다. 예. 예. 근데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김태섭 의원과 저와 사이에서 예를 들어 페미니즘 이슈나 이런 게 만약에 좀 차이가 나는 지점이라고 한다면은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논의 같은 거는 언제든 저는 환영입니다. 근데 금태섭 의원이 흔히 있는 우리나라의 뭐 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얘기처럼 뭐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다. 아니면은 여자라서 죽었다. 뭐 이런 구호에 너무 세게 반응하면은 토론 자체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점들 한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서로를 더 알아가고 또 같이 할 수 있는지. 지난번에는 어른 모시고 이렇게 만나니까 저희 샤브샤브 먹은 거밖에 기억 안 나요.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된 게 없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 샤브샤브 같아요. 맛있다 정도. 아 그렇군요. 예. 또 그 이기인 경기도 의회 의원이 예. 이 대표님에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비대위원장 자리 뭐 이런 얘기를 제안을 했었다 얘기했는데 또 대표님 그 책임 있는 인사에게 들은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 진실이 뭔가요? 뭐 그런 거는요. 어떤 제안이 왔다 하더라도 제가 그걸 밖에다 얘기하는 것도 부적절하고 예. 메신저를 공개하는 것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예. 제가 밖에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아마 이기인 의원이 하도 그런 얘기가 횡행하기 때문에 또 기자들과 소통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예. 그런 걸 듣고 이제 발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신당 관련해서도 누구 만난지 전혀 누구도 안 만나고 기자들이 전화도 20곡이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천하용인 네 분 만나셨을 때 그 명단도 좀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그 명단 보여주신 게 아닌가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 몇 분 만났다 이 그러니까 부분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에 있는 의원님들은 제가 만나는 게 사실 뭐 몇 명 만났다 의미가 있는 건데요. 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님들은 다 알아요 제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 제가 대표셨는데 딱히 뭐 상의할 일 있으면 밥 먹자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전화로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네. 뭐 숫자나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장 제안이 만약에 있거나 또는 네. 뭐 선거 전략위원장을 제안하거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선거 이기는 게 제 굉장히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선거 지휘나 이런 것도 전 재밌어 하고요. 그런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제 능력치로 아까 말했던 파도를 뒤집을 수 있는 정도의 선거냐 했을 때 전 절대 아니라 봐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이거는 독이 든 성배 수준을 넘어가지고 비대위원장 현재 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거 두 번 어쨌든 승리로 이끌었던 당 대표에게는 굉장한 모욕이 될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선거라는 거는. 그렇죠. 만약에 패배하게 된다면 지금 제가 만약에 내일 만약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런 역할을 맡게 된다면 전권을 맡게 된다면은 저는 한 110석, 120석 할 자신 있어요. 내일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 110석, 120석 그런 생각을 정도. 해요, 저는. 국민의힘이. 예. 그런데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그런 거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 4년이죠. 17대 총선 때 탄핵 역풍을 맞아가지고 그때 완전히 뭐 그 당시 한나라당이 진짜 거의 의석이 안 나올 것 같다 이랬을 때 그때 구원투수로 투입했던 사람이 박근혜 대표입니다. 그래서 대표. 이제 천막 당사하고 뭐 그렇죠. 편판 들고 옮기고 이랬잖아요. 그때 했던 게 121석입니다. 예. 근데 그때보다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그 당을 구당하겠다는 심정으로 121석 했고 모든 언론이 찬사를 줬죠. 예. 역시 박근혜다. 선거 여왕이다. 선거 여왕이다. 예. 완전 망할 뻔했는데 이 정도 살렸다 이렇게 오잖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제가 110석, 120석을 만든다 한들 그것도 어렵다 보고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대중적으로. 저한테는 솔직히 지난번에 지방선거 12대 6으로 역대 타이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런데도 공격이 막 세게 들어왔어요. 예. 당장 대통령께서는 저에게 이건 오늘 제가 처음 밝히는 거고 저한테 경기도지사 패배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랬어요. 저한테 직접. 예. 아니 무슨 뭘 했다고 독대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독대했을 때 이번에 저희 경기도지사 저가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대통령께서. 역대 최고 수준의 지방선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속으로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경기도지사 후보 내가 냈습니까라고 말하고 싶은 게 굴뚝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요, 제가 당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요, 그냥 이거는 뭐 또 승리의 역적 같은 그런 위치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난번에 선거 2개 하고 나서 제 몸 만신창이 되고 저 완전히 스테로이드 맞아가지고 만신창 나서 나중에 얻은 칭호가 뭡니까? 승리의 원흉 아닙니까? 예. 쟤 때문에 적게 이겼다. 쟤 때문에 경기도 못 이겼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요, 그냥
그리고 그 와중에서 가장 더 놀랐던 건 뭐냐면은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나쁜 거라는 걸 지적하는 사람이 당내에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화에서는 그냥 일할 마음이 안 나요. 예. 그때 페이는 사실은 그쪽에서 무리하게 유승민을 쳐내고 김은혜를 앉힌 게 후보로 만든 게 페이였어요.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요. 그런데 그런 소리 들으면 진짜 경상권 덧정 없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강서구청장 선거 직전까지는 대통령이 국민의힘 170석 할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셨다는 건데 지금 대표님의 110석은 그것도 잘 돼서 120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는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듣기에는 우리가 지금 원래 90석 할 정당이라고 말하는 거냐라고 반발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민주당은 예전에 이제 83석도 해보고 79석도 해보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호남이 고립됐을 때는 70석, 80석 많이 해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익숙해요. 선거가 우리가 망하면은 70석, 80석까지 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난 3번의 선거 동안 단조 감소 중입니다. 뭐냐면 그때 19대 총선 때 제가 이제 비대위원 처음 했을 때 억지로 그냥 박근혜 부스터 먹여가지고 152를 했어요. 그때 아무도 승리를 예상 안 했지만 그렇죠. 그게 억지로 박근혜 부스터입니다. 그거는 다른 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22를 한 겁니다. 그때 핑계가 많았죠. 도장론해서 그런지 어땠는지. 김무성 대표 시절에. 예. 근데 그 다음에 뭐였냐면 112인가 그렇게 했거든요. 또. 그러니까 단조 감소 중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가 그대로 유지되면 이번엔 자연스럽게 10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구 구조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지방선거 12대 6으로 역대 기록을 낸 게 그것마저도 만약에 승리의 원흉같이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은 저는 그거는 솔직히 기분이 상한 걸 넘어가지고 뭐하러 합니까 그거는. 의혹 자체가. 그러니까 하더라도 좀 더 의미 있는 도전을 하지. 이제 대통령의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패배에 대해서 이제 대표님한테 져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좀 상상을 해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유승민계 혹은 유승민 의원과 친했기 때문에 이제 유승민 후보를 이기고 후보가 된 김은혜 후보를 덜 도와준 게 아니냐, 온 마음으로 돕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전형적인 간신배들이 주변에 둘러싼 겁니다. 그때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김은혜 후보가 자신 있으면 반박해 보십시오. 김은혜 후보가 그때 후보가 되고 나가지고요. 제가 첫날부터 그 경기도의 부천역 소사역 이런 데 다 해가지고 승하 차량 데이터까지 조사해가지고 같이 첫날부터 아침 인사를 갑니다. 지하철 출근 인사를. 근데 첫날 하고 나가지고 윤핵관 쪽에서 그리고 깡통이래 강경보수 쪽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이준석이랑 다니지 마라. 김은혜 후보한테?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보면 어린이날이 다가 있으니까 KT 위즈 경기에도 같이 가가지고 우리 유세하기로 했고 유세 일정 쫙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그때 지하철 인사 한 번 하고 나서 김은혜 후보 쪽에서 저와 일정을 다 취소해버립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경기도로 유세를 선거 한 5일 남겨두기 전까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저랑 일정을 다 취소해버리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왜 갑니까? 김은혜 후보 쪽에서 그때 그러니까 윤핵관 쪽의 생각은 뭐냐면요. 이번에 선거 이기는데 이준석이 때문에 이겼다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이겨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보면 희대 사진이 나옵니다. 막 김은혜 후보가 한 15명쯤 되는 원로들 평균 연령 한 80쯤 되는 분들하고 다 같이 사진 찍으면서 보수가 다 뭉쳤다 이러면서 이렇게 선거 임하세요. 그다음에 잘 아시지만 강용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런 거. 맞아요. 기억납니다. 이준석 때문에 단일화 못할지 모르니 이준석은 현장에 얼굴 보이지 마라 이러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들 전략을 해가지고 그대로 말아먹었어요. 그것도 잘 아시지만 몇천 표 차이 아닙니까? 기억납니다. 그래놓고는 그걸 저한테 이제 왜 가서 안 도와줬냐 그러면은요. 저는 만약 반박할 사람 있으면 제가 2시간 동안 같이 토론할 의향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저한테 집단 인치하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언론에 안 밝혀서 그렇지 책을 쓰면 진짜 재밌는 책이 될 겁니다.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안 좋아지면 책을 쓰겠습니다. 제가. 책 쓸 내용이 엄청 많다. 지금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 바로 쓰실 생각은 없고요. 지금은 쓰기도 귀찮아요. 지금. 쓰기도 귀찮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갔기 때문에 일단락이 되기 전까지는 이 책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당에 대한 구상이 지금 구체적으로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신당의 방향이 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개혁 보수 정당 그런 방향이 있겠고 또 하나는 금태섭 그쪽에서 추진하는 거 좀 결이 좀 다르거든요.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뭐랄까 한국의 양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이런 정당 제3지대 이거거든요. 이게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냐면 보수를 갖다 대체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양당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거고 방향이 좀 다른데 신당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저는 실제로 그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을 제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아젠다가 무엇이냐를 저는 이제는 얘기할 수도 없어요. 과연 무엇이 보수의 정책인가라는 걸 얘기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 한미 동맹 같은 것도 지금 뭐 우리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신축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 10년 전의 미국의 관점과 지금의 미국의 관점 많이 다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전형적인 어떤 조공국과의 관계처럼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이 편의를 제공하면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얻어가는 게 있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관점이 강했다면은 예. 지금은 트럼프 이후로 바이든 정부까지 어느 것 하나 내주면 안 돼. 한국이 수출 우리한테 많이 하는 거 용납할 수 없어. 다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 지어. 이런 모드거든요. 맞아요. 그럼 한미 동맹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맞게 변화해야 된다 생각하는 입장이고 보수의 정책이라는 것도 이렇게 경직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렇다고 한미 동맹 무시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 우리도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는 입장인 건데 예. 저는 이런 것들에 있어가지고 보수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진 교수님 말한 것처럼 보수적인 정책의 변화도 어느 정도 가져와야 되고요. 보수의 아젠다가 넓어질 필요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환경, 노동, 인권에 대해 가지고도 보수도 입장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보수가 집권하면 막연하게 뭐 경제가 고도 성장할 것처럼 돼 있고 예. 교육은 보수가 더 나은 것처럼 돼 있고 뭐 이런 그런 어떤 막연한 이미지 속에서 보수가 선거를 치러왔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보수가 좀 세련돼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 지점까지 확장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게 언뜻 보기엔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말하는 것처럼 다른 정파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연합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는 제가 그래서 정의당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노회찬 의원의 정의당 같은 모습과는 같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예를 들면 노회찬 의원의 아젠다 중에 6411번 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삶을 고민하는 거 그게 왜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거는 국민의 삶이죠. 정치하는 삶은 당연히 다뤄야 되는 건데 보수가 안 다루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수용자 인권이요. 수용자 인권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보편적 인권이고 신문지 한두 장 사이에서 사람이 자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게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근데 그런 것들을 보수가 단순히 그냥 보수가 예전에 고착된 지지층들, 강경보수 지지층들은 요즘도 맨날 사용하라 그러잖아요, 사람들. 그런 관점에서 일을 바라보니까 계속 지지층이 좁아지는 겁니다. 예. 자, 다시 좀 미시적으로 돌아가서 네. 천하람 위원장이 오늘 아침 인터뷰 이런 말을 했어요. 총선 이전에 현역 의원 20명 이상이 모아서 원내 교섭단체 이루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20명, 20명이 가능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나 본인에게 연락한다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께 만약 연락이 오면 대표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예. 어차피 저는 아주 편하게 12월 한 중순이나 말쯤 돼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신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예.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행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그분들 제가 요즘 보면은 신나게 할 말 다 하고 사는데 그러니까요. 평소에 비해서 왠지 막 그 보이던 분들 예. 원래 이제 제가 막 하면요 달려 나오는 그 5분 추격조들이 있어요. 김정재, 박수영 뭐 이렇게 이런 분들 국민의 의원들 중에 예. 예. 조용하지 않나요 보면은? 방송에 별로 안 나오시네요. 예. 예.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받아치는 것도 무의미하고 받아치렸을 때 당신들한테 이득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는 막 조정훈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공격하잖아요. 예. 아직까지 좀 그 사태 파악이 안 되는 분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분위기가 많은 걸 얘기해 줄 거라 봅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제 이준석 신당이 되면 2008년에 친박연대가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홍준표 그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뭐 이준석 신당이나 또는 이준석의 경쟁력이 높지 않을 것이다. 네. 대구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이제 항상 아폴로 계획 인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달에 갑니다. 달에 가는 이유는 달에 가는 게 쉬워서가 아니라 어려워서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폴로 계획이란 게 뭡니까? 1호부터 17호까지 쭉 가다 보니까 이제 뭐 9호부터 달을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11호부터 사람이 내리고 13호는 또 한번 터졌다가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제가 당 대표하면서 그 당시에는 저한테 가장 어려운 과제가 결국에는 호남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세 확보니까 그걸 하면서 제 나름의 아폴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 제가 몇 호까지 갈 줄은 몰랐죠. 근데 하고 있었던 거고 지금 그럼 제가 신당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가장 그럼 어려운 과제는
영남에서 국민의힘의 그 벽을 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아폴로 1호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몇 호까지 갈지는 모르고요. 예. 저 영원히 달에 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제가 정치하는 동안에. 근데 그냥 가보는 거죠. 근데 일각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표님의 이준석 신당론은 파괴력이 있지만 네. 이준석 신당은 현실에선 별로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보수 농객 중심으로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뭐 그런 거 하는 분들한테 얘기해 주면 뭐 이준석의 신당론이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 국민의힘의 수도권 선거는 그냥 망했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게 망할 것이다도 아니고 망했다. 이미. 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저 상태로 계속 가가지고는 제가 참 난감했던 게 뭐냐면은 예. 요즘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강남 3구가 그래도 국민의힘 해볼 만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게 어딥니까? 마용성이 해볼 만하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8일과 9일에 여론조사 꽃에서 의뢰서 했던 조사를 제가 보니까 예. 510명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 성동구에서요. 정원호 현 성동구청장과 2020년 국민의힘 후보였던 진수희 전 장관이 그 장관 출신이니까 그 스펙 좋고 훌륭한 그렇죠. 분입니다. 예. 근데 붙었을 때 정원호 구청장 이분이 뭐 특별히 인기 좋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은 60.9, 진수희 전 장관이 18.3%입니다. 아 그렇군요. 트리플 스코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건 진수희 장관 정도면 재선 의원에 이 지역에서 계속 정치를 하셨고 그리고 스펙도 좋은 분이고 예. 훌륭한 여류 정치인데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는 예. 마용성이 좋다는 말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대로 가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과연 서울에서 어떤 의석들을 얻을 수 있느냐. 지금 그러니까 저는 또다시 보면 마포 갑에 저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몰려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의원 현역 비례대표 이게 의원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입니까? 마용성이라 묶어 하는데 마용성 중에 성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압구정에서 다리 하나만 건드린 그 성은 트리플인데 마포 갑이 그나마 낫다고 바글바글거리면 저기 저러고 있잖아요. 저는 현실과 지금 그 기대에 엄청난 괴리가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마포갑에 가겠다 선택한 사람들의 단순한 생각은 최근에 노웅래 의원님이 뭐 수사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니까 심판원이 있을 것이다. 못 나올 거다. 못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가 무주공산이지. 왜 무주공산입니까? 거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굉장히 매력적인 영입주자가 나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워지면 전략공천.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초적인 판단도 못하는 분들이 지금 와서 마포갑에 바글바글 거린다는 것 자체가 보세요. 서울의 지역구가 48개 정도 49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자기들이 봤을 땐 마포갑에 해볼 만하다고 바글거리는 거 아닙니까? 성동 여론조사 보고 오시라고요. 방금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신 여론조사 꽃 자체 조사로 지난 8일에서 9일 실시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피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수도권에서 뭐 경기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일부 선전할 수 있다. 뭐 이렇게는 동의가 되는데 방금 이제 마포 말씀하신 거 마포는 제가 또 잘 알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마포는 이제 마레프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마포의 레미안 프로죠. 네. 그런 데는 뭐 민주당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지거든요. 예. 최근에 재개발 다 끝나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뭐 여러 다른 여론조사들 뭐 갤럽도 그렇고 서울에서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잘 못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들은 굉장한 불안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더 못할 거라는 저기 어떻게 입장이 서로 반대가 돼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민주당의 국민의힘이 더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당에 이제 전하는 한마디. 김종인 이준석한테 깨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이건 감독이 다른 팀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황교안 대표에게 이던 감성으로 가십시오. 예. 자 잠깐 쉬기 전에 자, 이상민 의원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금 이제 비명계인데 지금 이제 당 내에서 많이 위축된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이 입당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해석도 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 아침에 김현정 뉴스에서 또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셔야죠. 왜냐하면 신당이라는 것이 뭐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신당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떠나셔야 되는 상황이 왔으니까 당연히 선택지 열어두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대전 유성이라는 본인의 지역구가 거기 이제 카이스트 있는 데거든요. 거기가 과연 이제 연구비 다 삭감해버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지역구인지는 아마 이상민 의원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의 한계에서는 뭐 제가 봤을 때 이상민 의원님이 정의당 가실 가능성도 있다 봅니다. 정의당도 갈 수 있다. 현재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추상적인 가능성에 추상적인 가능성이다. 가능성에 불과하다. 대표님과도 통화하시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상민 의원이? 저는
누구하고도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뭐 상대가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은 아. 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가정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신당을 꾸린다라고 한다면 뭐 같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같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음.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음. 전 이걸 판단해요. 제가 이제 정치하면서 음. 예전에는 제가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봤거든요. 예. 근데 요즘 들어가지고 그 조정훈 의원이 저한테 보수에 대해서 토론하자 그러고 무슨 뭐 장예찬 최고위원이 저한테 보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정말 큰 의미가 없는 게 그런 거구나. 아하. 요즘 막 김근식 교수 저한테 보수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예. 내가 의미 없어요. 그냥 저는 진정성과 이제 용기만 봅니다. 아하. 예. 진정성과 용기만 있다면 하차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일관된 그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만 보면 되고 이상민 의원님은 민주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아까 진 교수님도 모두에 말했던 것들 같은 예. 것들에 음흠. 대해서 상당히 용기 있게 장기간 지적해 왔어요. 음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신뢰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만나고 있고요. 잠시만 쉬었다 갑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